여러분 오전에는 무슨 수업 하고 있죠? 오전에는 고체 결정하고 있죠. 그리고 거제도에서는 무슨 수업 했죠? 고분자. 거제도에서는 저번 주에 그 고분자학 했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뭐 했었냐면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위치 에너지와 화학 결합에 대한 언급.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니까 꼭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어제도 애들 너무 모닝 하던데. 네? 아니요. 뭐라고? 거제도 친구들 똑똑합니다. 지우가 똑똑합니다. 쌤 얘기 많이 하던데. 아, 그런가요? 아, 지우요? 지우랑 친해졌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성현이는 재윤이 알아요? 어, 다른 반이었어요. 그래요? 지우 알아요? 어, 하나 더 있는데? 거제도 친구? 어? 한우리. 우리 그래. 왔어요. 그래. 그래. 우리 윤지스. 그래. 좋아. 윤지스 오늘도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 제가 잘 거예요. 왜요? 방에 잘 수도 있어요. 그래요? 쌤 그래요. 저도 잘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저도. 허허이. 알겠습니다. Anyway. 그래서 그래요. 우리 현진스가 굉장히 그 모범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멋져요. 그래. 자, 그래서 오늘 꼭 또 오늘 재밌는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주로 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저번 시간에 주로 했던 내용.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라울의 법칙이었죠. 기억나요? 라울의 법칙? 아니요. 뭐라고요? 저번 시간 내도록 라울 했는데 라울의 법칙을 모른다고요? 자, 라울의 법칙. 자, 누구에 대한 그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상형. 바로 이상용액을 설명해 주는 법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체는 이상 어쩌고 저쩌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용액은 이상 어쩌고 저쩌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게 없으면 아이디얼 솔루션, 우리말로 이상 용액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걸 붙여서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번역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이 묵다.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묵다란 말은 우리 평소에도 쓰는 말이에요, 안 쓰는 말이에요? 써요. 쓰죠, 그렇죠? 뭐 지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연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연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묵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자 X라고 쓰면 무슨 물리량이죠? 몰분율이라고 계속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X가 몰 분율일 때 용매라는 성분이 있고 용질이라는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용매의 정의가 뭐죠? 용매의 정의. 몰분율입니다. 바로 몰 분율 큰 애가 용매죠. 작은 애가 용질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용매와 용질의 몰 분율은 저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묵다라는 의미는 그 차이가 심하게 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를 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질이 들어있는데 아주 조금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분율은 항상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돼야 되죠. 1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무지하게 작대요.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용매의 몰 분율은 1에 가깝고 용질의 몰 분율은 0에 가까운 상황. 요런 걸 수리적으로 묵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많이 섞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조금 섞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조금 섞여 있는 상태를 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이러한 이상적 물군 용액을 설명하는 법칙을 자, 우선 첫 번째 일 용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용매는 사실 생각해보면 얘는 섞이기 전후가 큰 차이가 있으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알겠죠? 자, 용질이 섞이는데 용질이 막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녹아 있으면 용매 입장에서는 야 어디 뭐 용질이 섞였다는데 용질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용매 입장에서는 용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별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용액 내 용매 성분의 성격과 순수 용매 성격이 어떠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비슷하겠구나. 오케이, 윤지스? 그렇지. 윤지스 하니까 뭔가 그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아요. 아, 아닌가? 그래.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 가봤어요? 왜냐면 내가 대학생 때 대한민국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다 망해가지고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나 해서 우리 집 근처에는 뭐 내가 사는 우리 집 근처에는 아웃백 이런 거 있고요. 뭐 빕스 뭐 이런 브랜드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보나 종종? 요즘 잘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체인점이었는데 나 대학생 때 정말 유명했던 데가 그 TGI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TGI.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롯데에서 있었어요. 롯데. 그래가지고 그 TGI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그 롯데백화점, 창원 롯데백화점 있죠. 창원 저기 시청 앞에 있는 거. 그 안에 그 TGI 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김선아랑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나 저기 진해 살았다고 했잖아요. 부산 사람 에? 아니 태어난 건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군 생활을 진해에서 했었다고요.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도 그때 진해 석동에 살았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 창원 여기 시청 앞에 가서 그 TGI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다 없어졌대요. 롯데에서 그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다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패밀리 레스토랑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밀리 레스토랑 윤지스. 아니야. 관계가 없나? 관계가 없나? 왜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저 어쨌건. 자, 그래서 용매 입장에서는 용질이 너무 조금 들어오니까 이게 섞이고 나서의 그 녀석의 성격이나 아니면 순수한 상태나 차이가 없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편의상 용매를 편의상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용질은 B라고 쓰겠죠, 앞으로. 알겠죠? 그래서 A라고 쓴다면 이제 얘를 요렇게로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죠. 바로 PA 백설표 비슷. 자, 여기 반짝반짝 백설표 내가 뭐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퓨어 저거 어떻게 했는데 저 까먹었어요. 아스테릭스. 아세테릭스. 아스테릭스. 그래서 아, 아스테릭스
그래서 예, 이렇게 표현하고 읽을 때 아스테릭스라고 하는데 뭐 아무도 아스테릭스라고 안 해요. 그냥 백설표 혹은 뭐 스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예, 원래 정식 표현이 이건데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이 표시는 순물질 상태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때 그럼 이 말은 순수 A의 무수납 증기압이죠.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네. 자, 그리고 이때 이 앞에 있는 요 놈은 용액 증기압 중 A의 부분압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런데 이 둘이 뭐 할 거다? 비슷할 거다. 비슷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B가 얼마나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B가 무지막지하게 조금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그 증기압도 순수하게 있을 때와 용질이 들어왔을 때 뭐 큰 차이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세 번째 가정을 합니다. 뭐로 가정을 하느냐? 얘하고 얘 사이가 이럴 거다 라고 아예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XA가 뭐죠? 용매 A의 몰 분율이죠. 근데 묽어지면 그 용매의 몰 분율이 뭐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죠. 그럼 이게 1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비슷하다라는 걸 포함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맞죠? 이 관계를 뭐라고 하죠? 단설평균. 이 관계를 뭐라고 하죠? 뭐라고? 네,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환청이 들리나 봐요. 단설평균. 자, 이 관계를 뭐라고 했죠? 저 관계를 뭐라고 했죠? 몰라요. 우리 윤지스는 기억이 없을 거예요. 윤지스는 뭐 단설평균. 한평균인가요? 내가 두 번이나 말했는데 쌤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산술평균일까요? 네. 이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라고 했죠. 라울 법칙이 뭐였어요? 순수 성분의 증기압에다가 몰분율 곱하면 그게 용액 증기압에서의 부분압이 된다라는 가정을 라울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전체 증기압을 산술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산술평균이 아니고 이게 라울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면 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PB도 만약에 라울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라울의 법칙이고 이것도 라울의 법칙이죠. 그러면 PA 더하기 B 한 개 요게 평균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라울의 법칙이고 요것도 라울의 법칙인데 라울의 법칙을 저렇게 수식으로 가정하는 이유는 더하기를 표현했을 때 그게 산술평균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라울의 법칙을 정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윤지가 기억 안 나죠? 뭐라 난다고요? 난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때 물용액에서 용매는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용매 말고 무슨 입장? 이제 용 생각해 보자. 이 용질을 편의상 B라고. 자, 이 용질은
섞이고 나면 섞이기 전이랑 상황이 같겠어요? 완전 다르겠어요. 완전 달라져. 무슨 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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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음, 어, 애니카라는 식물이 있거든요. 네. 알아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요. 밧줄 원료가 되는 식물이에요. 밧줄 알죠? 네. 왜 줄다리기 할 때 밧줄 쓰잖아요. 네. 그럼 그 밧줄 보면 사실은 약해 보여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단단해 보여요. 무지막지하잖아요. 밧줄 보면. 그래서 그 밧줄을 사실은 요즘은 뭐로 만드냐면 합성섬유로 만들어요. 요즘은 뭐 나일론 같은 합성섬유로. 왜 우리 저저번 시간에 나일론 얘기도 했었죠. 저기 거제도에서 성균 안 봤죠? 성균 안 봤죠? 알죠, 알겠죠? 고분자.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합성섬유로 밧줄을 만드는데 이게 19세기 아직 합성섬유가 이게 하게 만들어지기 전이라고요. 나일론이 20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 19세기는 아직 합성섬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 섬유에서 이 애니카라고 하는 식물의 섬유로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애니카라고 하는 게 열대식물이거든요. 열대식물. 다 나면 그 나무 줄기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찍찍 벗기면 길쭉길쭉한 이게 실이 나와요. 그게 엄청 단단해. 근데 그거를 막 꼬아가지고는 이만한 밧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왜 하필 19세기에 필요했었느냐? 바로 18세기부터 유럽에 뭐가 불었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 가 뭐예요? 유럽 열강이 배 끌고 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막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야 죽을래? 하나님 믿을래? 해가지고는 막 사람들 칼로 찔러 죽이고 하나님 믿게 만드는 그 시대가 바로 대항해 시대죠. 그거 알죠? 알죠? 혹시 여기 교회나 성당 나가시는 사람? 아니 뭐 유협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뭐 권유? 아니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건데 그러니까요. 저 유럽 사람들이 좀 진짜 인도적인 정말 나빴죠. 정말 나빴죠. 여하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거기에 있는 그 동아시아나 아니면은 저기 남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돈이 되는 작물들 대표적으로 어떤 작물들? 바로 설탕이요. 19세기 말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설탕이 19세기 말에 유럽에 알려지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 설탕, 그러니까 그 사탕수수, 이 환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18세기, 19세기 말에 유럽부터 특히나 터키나 아프리카로부터 유럽 지역으로 커피가 많이 또 생산되다 보니까 이거랑 엮어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 알겠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식민지 무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배, 밧줄, 덩달아 이거에 대한 수요도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요 때문에 이 애니카가 어디 많이 얘가 이제 키워졌었느냐? 바로 봐. 짜잔. 여기가 캐나다, 여기가 USA, 여기가 라틴 아메리카. 무슨 말 알겠어요? 요 중간에 있는 나라 하나 있어요. 바로 메히코. 메히코. 무슨 말 알겠어요? 메히코가 이 사실은 애니카를 엄청나게 많이 키웠었어요. 그래서 이 메히코에서 이 애니카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19세기 말이니까 뭐 1890 몇 년도 이때죠. 여기
이 멕시코의 애니카 농장에서 많은 인부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많은 업자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여기서 농장에서 이 애니카를 키웠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그 업자들에게 속아서 여기까지 끌려온 노동자 중 어느 나라 사람들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러시아 여기 차이나 뭐 알겠죠?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남태평양을 거쳐 이렇게 멕시코 건너간 우리나라 노동자가 몇 명? 1,500명. 1,500명. 자, 1,500명. 많은 숫자예요. 진짜 먼지와 같은 숫자예요. 아, 많다고요? 2천만 인구 중에 1,500명? 선생님은 그러면 1,000명이나 저렇게 경제 노동을 하는 훌륭하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좋은 계약 조건에 많은 돈을 받고 간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얘기 듣자마자 개구라라는 딱 느낌이 들죠? 네. 여기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뭐 노동자가 뭐야 반쯤 노예 상태로 했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끌려간 1,500명의 우리나라 조선, 그때는 조선이었을 테니까 고종 황제 시절 가가지고 여기서 농사 짓고 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무슨 소식까지 들었겠어요? 아이고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조선이 아니라 밑봉이 되었다네. 그런 얘기도 여기서 들었던 거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 뭐까지 한 줄 아세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노동 환경이 단순했겠어요? 쉬웠겠어요? 아니 단순했겠어요? 노동 환경이 가혹했겠어요?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야. 그래 그 어마어마한 이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이 나라가 이번에 넘어갔다는 소식 듣고 1,500명의 노동자들이 뭐 심지어 뭐까지 한 줄 아세요?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모금을 해가지고 여기 상하이에 있는 정부에 군자금으로 보냈어요. 아 세상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건 국룰이에요. 황금률이에요. 이 세상엔 동서고금을 만들어라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돈이면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한테 브로커한테 돈만 전달해주면 다 돼요. 전 세계 어디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 아는 사람 있으면 빼올 수 있어요? 네, 돈 있으면 빼올 수 있어요? 네. 얼마만 있으면 되죠?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사람 하나 빼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원하면 내가 북한에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면 된다? 한 2, 3억이면 돼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단절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일을 주로 어디서 해요? 그런 일을 주로 저기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해요. 그리고 서울 대림동 쪽에서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뭐가 많으니까. 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조선족? 조선족이란 말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중국 쪽에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 이 인천이나 서울 대림동 쪽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대림동을 무대로 한 조폭 영화가 뭐예요? 그게 범죄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 대림동 쪽에 그 우리 동포 중 마피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림동에서 조폭처럼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실제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바로 범죄도시란 영화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핏 장첸이야. 그거 장첸이요. 저 누구냐? 저기 장첸 알아요? 장첸 알죠? 그 영화 봤어요? 범죄도시? 아, 범죄도시는 꼭 보셔야 됩니다. 범죄도시가 4편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제일 재밌는 건 1편입니다. 1편이 최고입니다. 2, 3, 4편은요. 내가 봤을 때는 영 별로입니다. 다들 그냥 천만 영화긴 한데 1편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1편의 그 영광으로 2, 3, 4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범죄도시 1편 강추해요. 대한민국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타격감. 예, 정말 굉장한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면 꼭 보시고. 본 사람 범죄도시 1편 다 봤습니다. 다 봤어. 솔직히 1편이 최고죠. 예. 윤계상 배우의 그 장첸, 예, 그 악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2, 3, 4편도 악역이 나오는데 그 장첸이라는 악역을 뭐야, 흔히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막 위성락 막 맞죠? 팔 자르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기회가 되면 범죄도시 1편을 꼭 보세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국적이 중국인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브로커 역할을 해서 사람 넣어주기도 하고 사람 빼내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북한 보위부 알까요? 이런 상황을? 알죠, 알죠. 당연히 압니다. 우리나라 국정원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당연히 압니다. 근데 뭐 이거 가지고 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간첩이겠어요. 그렇게 들락날락 다 가족 문제겠어요. 가족 문제라서 보위부도 알고 국정원도 알지만 그냥 쉬는 겁니다. 물론 현행법 위반이죠. 현행법 위반이지만 그냥 다 쉬쉬하고 넘어갑니다. 예, 뭐 그런 것까지 하기엔 세상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서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보금을 막론하고 돈이면 다 돼요. 그럼 여기 모은 돈도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제시대 때도 다 배달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독립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치 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대항해 시대는 영원했을까요? 이것도 막을 내릴까요? 이것도 막을 내리고 이제 더 이상 애니카도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다 나일론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산업도 영원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산업도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 끌려온 1,500명의 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대부분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 1세대 이민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멕시코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중 겨우 100명이 겨우 100명이 미국 요 끄트머리 이 플로리다 아주 휴양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 비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뭐 워렌 버핏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다 여기 삽니다. 미국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요 밑에 어떤 이상한 섬나라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쿠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큐바라고 있습니다. 큐바. 이 큐바는 정치 체제가 뭐죠?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산 국가가 되기 전에는 큐바가 누구의 식민지였을까요?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큐바가 미국 식민지였거든요. 왜냐하면 플로리다랑 몇 분 안 걸려요. 그래서 플로리다 사람들이 여행으로도 많이 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미국에게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거든요. 특히나 뭐 여기서도 사탕수수.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있었던 멕시코에 살았던 몇 명의 노동자들이 쿠바로 한 100명 정도가 넘어갑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100명 정도 넘어간 다음 여기서 기가 막히게도 그 쿠바에 100명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100명도 여기서 절반으로 나뉩니다. 50명 정도, 50명 정도. 그럼 50명이 어떻게 나뉘냐면 바로 이 절반은 친미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미파로 남고 나머지 절반이 친쿠바 파가 됩니다. 왜? 이때 쿠바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었군요. 누구 대한 독립운동? 미국이요. 그래서 쿠바는 미국이랑 독립운동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이기게 돼요? 여기선 쿠바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명 중에 절반은 쿠바 혁명, 쿠바 독립과 함께 또 절반은 미국으로 같이 갑니다. 기득권들과 함께. 그러면 쿠바로 온 100명 중 나머지 50명만 쿠바에 남겠죠? 남겠죠?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보르보르보르바 쿠바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유명한 체입니다. 체 게바라라는 사람 압니까? 아니요. 그리고 카스트로라는 사람 알아요? 아니요. 네. 이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는 바로 미국과 싸워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쿠바를 독립시킨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무려 누구랑 전쟁에서? 미국이랑 전쟁에서 독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는 어디 1급 수배 대상입니까? CIA 1급 수배 대상입니다. CIA 카스트로를 암살하기 위해서 무지막하게 카스트로는 암살당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체는 CIA의 최고 수배대였는데 쿠바 독립혁명이 끝난 다음 미국의 식민지가 또 어디에 있어요? 남아메리카 많잖아요. 남아메리카로 체가 가서 그 나라의 미국에 대한 독립혁명을 돕습니다. 대단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체가 이 남아메리카 어디더라? 볼리비아였나? 어디에서 CIA한테 검거가 돼서 그 자리에서 코스타리카에서 거기서 살해당합니다. CIA에서. 무슨 말 알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는 직업이 뭘까요? 노동자. 의사입니다. 이 둘은 쿠바의 부잣집 아들들입니다. 이상하죠? 부잣집 아들들입니다. 억수로 부잣집 아들들입니다. 억수로 부잣집 아들인데 얘 둘이가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만나서 둘이서 뭘 하느냐? 대학교에 만나서 대학생 때 둘이가 방학 때 오토바이를 이끌고 전국을 여행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영화화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체와 카스트로가 20대, 21살, 19살 때 대학교 때 친구로 만납니다. 만나서 야 우리 방학이 됐으니까 여행이나 할까? 하고 오토바이 한 대 끌고 쿠바 전역을 여행을 합니다. 거기서 이 둘이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전국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둘이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서 우리나라가 행복한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그래서 이 둘이가 그때 각성을 합니다. 뭐? 각성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쿠바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느냐? 그 이유를 찾았더니 얘네가 다 빨아가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들이 그 어린 나이에 미국에 대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둘이가 약속을 하고 그걸 혁명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 그래서 이 카스트로 체게바라는 역사적 인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 카스트로와 체에 한 명의 친구가 더 있습니다. 아니, 친구 한 명이 더 있다고. 이 쿠바 독립을 약속한 한 명의 친구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왔던 어느 아드님. 성명은 임씨입니다. 임인데 이름이 임뭔데 이름이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 50명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자녀예요. 자녀여서 태어나기를 쿠바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서 쿠바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스페인어밖에 못해요. 그래서 스페인어밖에 못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학구열은 요즘만 그렇습니까? 동서고금 다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놀러왔던 100명의 사람들, 그 중에 쿠바로 갔던 100명의 사람들, 쿠바에 남은 50명 사람들의 학구열은 역시나 어떻겠습니까?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다 쿠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뭔데? 뭐 할아버지가 이 분이 체와 카스트로랑 쿠바 혁명을 같이 이끕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나 대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말이 독립운동이지. 여러분 독립운동 한다는 건 이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까지 가 친구들과 독립을 성공시킨다. 이거 보통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쿠바에서 독립운동을 성공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어디까지 가냐면 쿠바 정부의 내무부 장관까지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몰라요? 공산국가니까. 우리 모르게 빨갱이 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까지 와서 여기서 혁명에 성공한 건 이 사람이 빨갱인 거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여정은 우리가 알아야 될 여정이에요. 몰라도 될 여정이에요. 이거 우리 충분히 알아야 될 좋은 내용인 거죠. 한국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 가서 자기의 몫을 하고 살고 되게 감동적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는 왜 몰라요? 빨갱이면 무조건 나쁜 거다 라고 얘기하는 누군 어떤 세력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멋진 얘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스스로가 쿠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쿠바 사람이죠. 한국말 못하거든요. 한국말 못하고 자기는 이런 쿠바 대학에 들어가서 체하고 카스트라고 친구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쿠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1992년이 되었습니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은 놀라웠게도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실수하는 부분이 많은데 김영삼 대통령은 몇몇 포인트에서 있잖아요. 몇몇 포인트에서 깜짝 놀랄 만한 업적들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몇몇 포인트에서. 그것도 뜬금없이. 이 뜬금없다가 중요해요. 뜬금없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되게 좀 묘한 사람인데, 근데 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몇몇 포인트들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깜놀할 만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회 척결 같은 거. 네. 하나회 척결. 이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회 알죠? 그 전두환 어쩌고저쩌고 이런 애들 다 날려버린 게 이분입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다 저녁 다 잘라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것도 무슨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이분이 뜬금없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을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어떤 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92년에 요 임분께서 이 쿠바의 내오정에 한국도 못한 이분께서 92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92년 정도면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해나가던 시기죠. 이분이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그때 너무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시던 분이 이때 한국에 초청돼서 한국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이분이 스스로가 한국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쿠바로 돌아가서 이분이 쿠바 최초로 한인회를 만듭니다. 한인회를 만들어요. 그 한인회를 만들고 한인회에서 한국어도 서로 가르치고 한국어에 대한 뿌리 찾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단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인회에 시작을 하면 정기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기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무조건 부르는 노래가 그게 아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을까요? 이분의 일대가 다큐멘터리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2000년 초반까지 사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쿠바에는 요 50명 이분들까지는 그리고 요 임모까지는 순수 한국인 혈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1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더 이상 순수 한국 혈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분들의 자식 이분만 하더라도 누구랑 결혼했다? 쿠바 현지인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이렇게 섞여야 되죠. 뭐 섞이는 게 당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만 하더라도 부인이 쿠바인 현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쿠바 한인회에는 100% 순수 한국인은 없습니다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발굴되었느냐? 여기 어떤 도시가 있죠? 뉴욕이 있죠. 뉴욕에서 우리나라 이민 2세 이민 2세란 말 알죠? 엄마 아빠 한국 사람인데 미국 이민 가서 자식 넣으면 그 이민 2세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혈통적으로 한국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는 USC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 아이덴티티 이렇게 혼란을 겪는다고 하지. 그래서 그 양반은 이분은 공부도 잘해가지고 뉴욕에서 변호사까지 했어요. 그럼 뉴욕에서 변호사까지 할 정도면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젊은이가 스스로의 아이덴티티에 뭐냐면은 그 의문을 갖고 내가 앞으로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 아메리칸으로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 로펌에 사표를 제출하고 그냥 전 세계 여행을 했대요. 그럼 우선 뉴욕에서 가까운 게 플로리다고 가까운 게 쿠바니까 미국 사람은 쿠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쿠바부터 들러가지고 여행을 해야지 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분이 쿠바에 갔다가 길을 모르잖아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여자더래요. 여자다 해가지고 뭐 운전하다가 그 아주머니랑 막 얘기를 하다가 알고 봤더니 자기는 한인인데 정체성 곤란 때문에 지금 여행 중이다라고 우연찮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여자 택시기사가 우리 아빠 한국 사람인데 한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라고요? 하다가 몇 마디 하다 보니 그 택시기사의 아빠가 이분이었던 거예요. 찾았어요. 임 뭐죠? 임에르니모 임에르니모. 에르니모 임입니다. 에르니모 임 씨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그 택시기사 따님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뉴욕에 살던 이 한인 변호사가 이건 하늘의 운명인가? 해서
단 한 번도 영화 작업 이런 거에 대해서 일치 생각도 안 해봤던 사람이 완전 독학으로 영화를 공부를 해서 이 에르니모 임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희한하죠. 세상은 넓고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요. 왜 했느냐? 쿠바로 넘어온 50명의 항님들은 여기 떨어지자마자 어떤 세상을 경험했겠어요? 조선이랑 똑같은 상황이겠어요? 완전 다른 데 왔겠어요? 완전 다른 데 왔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쿠바 전체 인구에 대해서 50명은 먼지 되겠죠? 그게 지금 다일루션의 동질의 상황이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에르니모 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근데 여러분 이 에르니모 임만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레닌이라는 사람 알아요? 네. 레닌? 공산주의의 아버지. 레닌이 누구 공산화 시킨 사람이에요? 러시아를 소련으로 공산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네. 이 레닌의 최고 협력자 중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레닌의 최고 협력자. 레닌은 이 사람을 정말 위대한 동지라고 여겼어요. 스탈린. 그 사람이 누구냐? 스탈린은요. 레닌이 어떻게 평가한 사람이냐면 스탈린은 이 새끼만은 절대로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 라고 했던 게 스탈린이에요. 그래서 원래 레닌은 권력을 트로츠키라는 사람한테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스탈린이 중간에 가로챕니다. 왜냐면 레닌이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레닌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해롱해롱 할 때 스탈린이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권력을 쟁탈하고 차후에 트로츠키를 암살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존나 개새끼예요. 여하튼. 그런데 말고 이 레닌이 평생의 동지라고 여겼던 한 사람. 그게 누구냐? 김 스탄케비치입니다. 민서. 아니요, 이름이 김엘사 스탄케비치입니다. 일사요. 네, 스탄케비치. 요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데 한국 이름은 김애령 씨입니다. 스탄케비치는 남편 성입니다. 남편이 폴란드 사람인데 그 폴란드 사람 남편 성을 따서 이렇게 붙은 거고 원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김애령 씨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알겠죠? 이 사람이 레닌의 공산혁명을 최측근에서 도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 남산 아니었어요? 그래서 김애령은 그 공산혁명을 돕다가 살해됩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레닌이 김애령 씨가 너무 고마워서 레닌이 뭘 하게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독립자금 얼마? 지금 가치로 200억. 600만 루블을 그때 지원을 하거든요. 그 러시아 돈 화폐 단위가 루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치로 200억 정도를 뭐냐면 독립단체에 지원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하라고 미국이 지원해줬어요? No. 영국이 지원해줬어요? No. 프랑스가 지원해줬어요? No. 유일하게 어느 나라가 지원해줬어요? 러시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러시아랑 적국의 우방이 돼야 돼요? 우방이죠. 근데 우리 러시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미국을 더 좋아하죠. 영국을 더 좋아하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끝까지 반대했던 개새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처칠이에요. 처칠 누구예요? 영국 수상이요. 그 새끼가 뭐 저런 섬나라는 무슨 독립이야. 뭐 귀찮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끝까지 반대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국이나 미국을 프랑스를 우리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우리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준 레닌의 러시아,
우리가 홀대하고요. 그럼 왜 레닌이 우리에게 독립자금을 제공해 줬느냐? 김애령 씨 때문이에요. 이분이 너무 소중했었는데 독립운동하다가 살해되거든요. 그 왕당파 군인들한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빚을 갚는 셈 치고 독립자금도 준 겁니다. 마오라고 알아요? 마오? 모택동이에요. 모택동. 아하. 모택동은 뭐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문화대혁명. 네, 바로 문화대혁명의 그 모택동 그겁니다. 근데 문화대혁명 전에 중국 공산화를 이루죠. 누구의 도움으로? 김산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만 친구인데. 김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름 들어보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의 도움으로 마오쩌둥이 공산혁명에 성공합니다. 물론 100% 이 사람의 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마오쩌둥의 공산혁명에 한국 사람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김애령 씨, 김산 씨, 에르니모 임 씨, 우리나라 사람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전 세계의 변화, 전 세계의 혁명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멍청한 대통령 하나가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잖아요. 그냥 뭐 맨날 보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뭐가 있다?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끼리 섞여 살아서 그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한국 사람들 다른 데 갖다 놓으면 다 무시무시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사의 후예라는 걸 항상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용질이 딴 세상이라고요? 그렇죠. 용질 입장에서. 이윤 어떻게 생각해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요 김산 얘기도 정말 재밌는데, 뭐 여하튼. 여하튼.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했다가 쉬었다 갑시다. 용질은 섞이는 완전 딴 세상이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딴 세상이 되느냐? 부서!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늘 수업 영상으로 보냈는데 깜짝 놀라겠다. 다른 얘기 너무 많이 했네. 맞아요.